네, 요번 이제 특허법헬의 최종 정리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 정리 강의에서는요, 필기 노트를 통해서 빠르게 특허법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나가보죠. 먼저 제1편 특허제도,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여러분, 특허제도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 있죠.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목적 내용에서는 1조만 체크하시면 돼요.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제2장 국제조약. 국제조약은 시험에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만 또 시험범위 공고가 뜨는 경우에 항상 이 국제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마냥 제끼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한 페이지 분량만 방어적으로 체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제가 국제조약이 체결된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인 파리 조약. 그래서 파리 조약은 세계 최초의 지식재산권 국제조약이고요. 이 파리 조약에서 산업을 최광의로 해석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3대 원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국민 대우, 그 다음에 우선권, 그 다음에 특허 독립의 원칙. 그리고 이 특허 독립의 원칙 관련해서 판례 관계 있는데, 제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취소 같은 경우에는 특허 독립 원칙상 다른 나라가 이를 심리할 수 없겠죠. 한국 특허에 대한 성립, 유무효를 미국이 심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취소는 등록국의 전속 관할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원만이 심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미국 법원이 한국 특허의 성립, 유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다만 특허권의 이제 양도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등록국의 전속 관할이 아니다. 이제 이 판례가 있으니까 이 판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리 조약 다음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 와이포가 설립되었고, 이 와이포가 각종 국제 조약을 관장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체결된 게 PCT예요. 패턴 코퍼레이션 트리티. 그래서 특허 협력 조약,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한 번의 심사로 다수국에 동시에 특허를 받는 제도는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체결된 게 WTO 트립스 협정입니다. 그래서 WTO 트립스 협정의 기본 원칙으로는 먼저 첫 번째로 최소 보호 원칙.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가 있습니다. 파리 조약과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가 있고, 다음에 최혜국 대우의 원칙. 네 번째로 국제 소진의 자유. 자, 국제 소진의 자유가 무엇인가? 각국이 국제 소진을 인정할지 말지는 각국의 자율에 맡기겠다. WTO 트립스 협정은 이 국제 소진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다. 이제 권리 소진의 자유, 국제 소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 특히 내국민 대우는 파리 조약과 공통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은 먼저 파리 협약 준수 의무. 그 다음에 WTO 트립스에서 특허 대상을 규정했는데요. 일단 원칙, 산업상 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있으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첫 번째,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발명을 제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공공의 질서, 공서양속의 바라는 발명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발명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생명, 건강 관련된 의료 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되죠. 다만 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는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또 공공질서, 공서양성에 관한 발명은 특허법 32조 불특허 발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허여된 권리의 예외. 이 허여된 권리에는 효력자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서 특허법 81조의 3상 특허료 초과납부 기간 만료 후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그 다음에 96조 연턱 물약 효력 제한, 그 다음에 181조 재심의에서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이 이 WTO 트립스를 반영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권리자의 승인 없는 사용. 그래서 권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한다. 강제 실시권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자의 승인 없는 사용, 강제 실시권을 그대로 이제 우리 특허법 107조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리자의 승인 없는 사용의 특징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강제 실시권 관련 WTO 트립스 규정이 나올 경우에 107조를 상기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허법이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107조니까요. 그 다음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최소 출원율로 20년이다. 그래서 무조건 최소 20년은 만족해야 되고 20년 미만으로는 특허를 보호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최소 보호 원칙과 부합되죠. 그 다음에 분쟁 방지 및 해결 같은 경우에는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의해야 될 게 파리 조약의 해석이나 그에 대한 이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 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러한 파리 조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소합니다. 그 다음 체결된 조약이 특허 절차법 조약, 즉 PLT입니다. 그래서 절차, 방식의 통일. 특허 절차법 조약이고, 다음에 이제 SPLT가 논의되고 있는데, 즉 특허 실체법 조약이죠. 특허 요건까지 통일하자. 근데 SPLT는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특허 분리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크 협정. 그래서 IPC, 즉 국제 특허 분리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미생물 기태에 관한 스트라스가 아니라 부다페스트 조약.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약이 순서대로 체결되었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유럽 통합 특허 제도와 통합 특허 법원이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체국의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의 추론과 한 번의 심사로 EU 전체의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번의 판결로 EU 전체의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UPS라고 하고 이거를 UPC라고 하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국제조약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 절차의 주체 정리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다음 이제 제2편 총칙. 먼저 제1장이 특허법의 객체죠. 그래서 특허법의 객체는 발명입니다. 그래서 2조에 각 용어가 정해져 있는데 2조 이제 1항에서는 발명은 자기 창고이다. 제어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그 다음에 2항 특허 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이다. 즉 특허를 받은 자기 창고다.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이제 각 실시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발명의 종류를 물건, 방법, 제조 방법으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발명의 유형별 실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발명의 카테고리를 정리해보자면요. 발명의 카테고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물건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경시성, 즉 시간적 요소가 있냐 없냐. 그래서 물건은 경시성이 없고 방법은 경시성이 있다. 이제 물건도 협의의 물건 발명과 그 다음에 물질, 생명 계열 발명으로 나뉘는데 이 협의의 물건 발명과 물질, 생명 계열 발명을 나누는 기준은 물품성이다. 그래서 물품성이란 무엇이냐? 정해진 형상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다. 협의의 물건 발명은 정해진 형상이 있는데 물질, 생명 계열은 물품성, 즉 정해진 형상이 없다. 한편 이제 실용시장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은 협의의 물건 발명이죠.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물건 발명은 좀 오로지 협의의 물건 발명만 실용시장법상 보호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물질, 생명 계열, 방법은 실용시장법상 고안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이 물건 발명의 실시태양은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청약에는 전시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이제 방법은 단순 방법과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 방법은 법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차이는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느냐. 그래서 단순 방법은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고 제조 방법은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더라. 이때 이제 실시 행위는 단순 방법은 사용 플러스 사용의 청약이고 제조 방법은 사용 플러스 사용의 청약 플러스 이 제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사양대 수청 행위. 이미 생산된 물건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된 물건의 생사양대 수청이 아니라 생산된 물건의 사양대 수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구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절 발명에 의해서 발명과 노하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체크하시고, 다음 이제 제2장 특허법의 주체. 먼저 제1절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 그래서 이제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으로 크게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권리 능력.
이제 권리 능력이라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권리 능력이 없으면은 특허권이나 특파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국민의 경우 자연인 법인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국가도 공법인, 즉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국가기관은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 그 자체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사람의 일부에 불과한 팔, 다리, 몸통 이런 부분은 권리 능력이 없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 국립경북대학교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재단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없죠. 다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원칙 권리 능력이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1호 25조 1호죠. 평등주의. 외국이 먼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 경우 우리나라도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호 상호주의. 자, 한국이 있고 외국이 있을 때 한국이 먼저 이 외국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줄 때 만약에 그 국가의 국민도 한국 국민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다면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외국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3호 조약, 즉 파리 조약이나 WTO 트립스 협정 등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외국인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외국인의 권리 능력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한편 여러분 무국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무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 주소, 영업소가 있는 재래자라면은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무국적자도 재래자이면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이 권리 능력 위반 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무효 사유이고, 한편 서열적 등록 후 권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발적 무효 사유죠. 여기까지 체크해 보시고, 다음 이제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절차 능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행위 능력 먼저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의 행위 능력은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원칙 행위 능력이 없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 의해야 한다. 이때 이제 법정 대리인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친권자와 후견인. 그래서 친권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리권에 범위 제한이 없는데, 즉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아들내미 자식을 위해서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능동 절차랑 수동, 그다음에 취소 신청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능동 절차, 정정을 하려거나 또는 보정하려는 그러한 능동 절차 같은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수동 절차, 즉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이나 재심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특허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더라.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다만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위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성년 의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 행위 능력 위반 시 방식 위반이죠. 방식 심사 위반입니다. 방식 심사 행례방수. 그래서 방식 심사에 걸리기 때문에 46조에 따라서 보정 명령을 해줘야 돼요. 절차 보정을 명하고 이 보정 기간 내 만약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해당 절차는 소급 유효해주고요. 다만 추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음 이제 여러분 비법인 사단 재단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 다음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 여러분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 같은 경우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절차 수행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근데 비법인 사단 재단은 권리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절차 수행은요, 권리 능력을 요구하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만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출원인이 되려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죠. 근데 권리 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특받건이나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재단은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원심사 청구인은 누구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출원심사 청구 비법인 사단재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특허 취소 신청도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재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심판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 그다음에 재심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인데, 근데 모든 심판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권리 능력을 개별적으로 따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거절결정, 불복심판, 그 다음에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그 다음에 정정심판, 그 다음에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과 피청구인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러분 거부심에서 청구인이 되려면은 출원인이 되죠. 근데 비법인 사단재단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될 수 없고, 결정계라서 피청구인이 없죠. 그래서 피청구인도 안 되고, 그래서 무효심판 같은 경우에 피청구인, 무효심판 청구를 당하는 사람은 특허권자죠. 근데
비법인 사단제단은 특허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될 수 없는데, 다만 비법인 사단제단이 특허 발명과 동종 물건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면은 그러면 해당 특허권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될 수 있어요.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심판이죠. 근데 비법인 사단제단은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비법인 사단제단이 특허 발명과 동종 물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이 반대죠. 그래서 OX. 근데 이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오로지 특허권자이다. 전용 실시권자는 빠져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정정 심판도 특허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비법인 사단제단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없고, 결정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없죠. 그다음에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 선 권리와 후 권리가 이용 저촉 관계일 때 제기하는 심판이죠. 근데 요거 선 권리자야 되고 후 권리자야 되는데, 근데 비법인 사단제단은 애초에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XX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거고, 이거는 암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라는 게 이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다. 그다음에 제외자의 행위 능력. 그래서 여러분, 제외자는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사람을 제외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외자는 꼭 외국인만 지칭하는 게 아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 주소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다 제외자입니다. 그래서 제외자는 원칙, 행위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주소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인 특허 관리인의 의해서 절차를 수행해야 되고, 만약에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는 반려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제외자가 국내에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첫 번째로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두 번째로 국제 특허 출원의 경우, 기준일까지. 이 경우에는 제외자라도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한편 필기노트 9페이지에 판례박스 있죠. 제외자의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후에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이제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으면은 원래 반려돼야 돼요. 예를 들어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그 보정서는 반려돼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허청이 실수로 그 보정서를 받아들여서 보정을 인정한 경우에 추후에 그 보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만약 반려를 간과하고 해당 절차를 접수한 경우에 추후 절차상 하자를 특허청이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판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원래 반려되어야 할 소리였지만 근데 이걸 실수로 접수해서 그 효력을 인정한 이상 추후 그 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특허 관리인 제도는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 점. 두 번째로 제외자라도 국내에 체류하면은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수행했다더라도 그게 특허법상 거절 이유 무효 사유가 아닌 점에 비추어서 일단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수행했다더라도 특허청이 실수로 그것을 접수해준 이상 나중에 그 절차의 하자, 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터 이 판례 결과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다음 이제 제외자의 재판적. 재판적이라 함은 제외자의 관계에서 특허에 관한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특허 관리인이 있으면은 특허 관리인의 주소,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만약에 특허 관리인이 없으면은 특허청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특허청 소재지는 대전이에요. 자, 그래서 제외자의 행위 능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여러분 대리인. 여러분 이 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인과 그다음에 임의 대리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체 같은 경우에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즉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되고, 그다음에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위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통상의 위임 대리인. 또는 제외자인 경우에는 특허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리권 범위. 이제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 친권자는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후견인 같은 경우에 능동 절차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 그다음에 수동 절차, 그다음에 특허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했었죠. 한편 별도의 특별수권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았죠. 근데 임의 대리인은 특별수권 사항이 있더라. 이제 특별수권 사항은 제6조에 정해져 있고, 변, 포, 취, 포, 연, 신, 청, 우, 불, 복. 출원의 변경, 출원의 포기, 출원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그 다음에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국내 우선권 주장 및 그 취하,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복대리인 선임. 그래서 변포, 취포, 연신, 청, 우, 불복은 본인의 특별수권을 얻어야 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 관련해서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그런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겠죠. 별도로 특허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민법에 따른다 이거죠. 근데 임의 대리인은 불소멸 사유가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자로 사상합수, 사상소병. 그래서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의 행위능력 상실로 인해서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인 본인의 합병이나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로서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사망이나 법정 대리인의 행위 능력 상실로서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거나 법정 대리권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상합수, 사상소변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 관련해서 개별 대리가 있습니다. 각자 대리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대리인이 복수일 때, 이제 갑이 본인인데 특허권자 또는 특박권자인데 갑이 대리인 A와 대리인 B 이렇게 두 명을 선임했을 때 규율되는 법규로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공동대리 특약은 특허청과의 관계에서 무효이다. 왜냐? 이 개별 대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대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인 선임 교체 명령. 자, 이제 본인이 절차를 수행하는데 좀 본인이 절차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딸리거나 또는 대리인이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리인의 절차 수행 능력이 현저히 딸리는 경우에 대리인이 없는 본인한테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또는 좀 상태가 안 좋은 대리인을 교체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게 바로 대리인 선임 교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랑 특허청장 또는 이제 심판장이죠. 특허 심판장이 아니라 심판장입니다. 이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즉 당사자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구수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가 즉 절차 수행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리인 선임을 명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항은 특허청장, 심판장은 대리인이 절차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딸리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교체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다음 3항. 이때 이제 1항, 2항의 경우에 선임되는 대리인 또는 교체되는 대리인을 변리사로 할 것을 즉 변리사로 대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요. 다음에 4항. 이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선임 교체 명령이 있었어요. 지금 당사자나 대리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선임 교체라.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 비로소 선임이 되거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선임 교체 명령 후 아직까지 새로운 사람이 선임 또는 교체되기 전에 당사자나 또는 대리인이 절차를 수행한 거예요. 근데 이 절차 수행은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절차 수행이었죠. 그래서 선임 교체 명령 후 선임 교체 전 밟은 절차, 즉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밟은 절차는 그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의 절차 수행이기 때문에 그 전부 일부를 무효라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선임 교체 명령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11조 복수 당사자 대표. 그래서 이 복수 당사자 대표는 공유자가 절차를 밟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만약에 공유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즉 공유자 1인이 의견서나 보조영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미치고 또 공유자 1인에게 송달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그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예외적으로 11조 1항 각호 뭐죠? 변, 포, 취, 포, 연, 신, 청, 우, 불, 복에서 포랑 복이 빠져 있죠. 그래서 변포, 취, 연, 신, 청, 우, 불은 전원이 함께 한다. 그래서
출원의 변경, 출원의 포기, 출원의 취하, 그 다음에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국내 우선권 조장 및 그 취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 한편 이제 특허권의 포기 같은 경우에 공유자 각자가 지분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가 빠져 있고, 이제 복 같은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인데, 여러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는 대리인을 복대리인하죠. 지금 이 복수 당사자 각자는 전부 다 본인이에요. 본인이 복대리인을 어떻게 선임합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한편 비록 이제 여기에는 변과 불, 그래서 출원의 변경, 그 다음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 있지만, 근데 분할 출원이든 분리 출원이든 일반 출원이든 또는 그 이외의 심판이든 이 모든 건 결국 전원이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원은 44조가 적용되어서 전원이 함께 되고, 심판은 139조 3항이 적용되어서 전원이 함께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제 출원의 변경이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44조랑 139조 3항 때문에 전원이 함께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원칙 대표자만 대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1조 1항 각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특별 수권을 요구한다. 특별 수권을 요구하고요. 한편 대표자가 선정돼 있더라도 결국 출원의 변경,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뿐만 아니라 분할 분리 출원, 그다음에 그 이후의 심판은 결국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 44조랑 139조 3항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복수 당사자 대표이고, 다음 이제 여러분 특허법 12조에서는 대리인에 관해서는 민법이 아니라 민소법을 준용한다 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하시고, 다음 이제 여러분 제3장 기일과 기간. 그래서 먼저 한번 기간을 분류해 보자면은, 기간은 법정 기간과 지정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법정 기간은 이제 132조의 17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처럼 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된 기간. 그래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거절 결정 승문을 송달받은 날로 3개월까지. 우선권 주장은 1년, 공지의회준자도 1년. 그다음에 정당 권리자 출원은 거절 결정이나 무효 심결이 확정된 날로 30일. 이렇게 이제 법에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된 경우를 법정 기간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지정 기간은 법에 기간을 정하여 무엇을 명해야 한다, 또는 기간을 정하여 어떠한 기회를 줘야 한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지정기간 대표적으로 4가지: 절차 보정 명령 기간, 기간을 정하여 절차 보정을 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거절 이유 통지 기간, 기간을 정하여 거절 이유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심판의 답변서 제출 기간, 심판장은 기간을 정해서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경감 출원에서 협의 명령 기간,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해서 협의 명령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법정 기간은 거부심, 분할, 분리, 변경 너무 많아서 따로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간은 이 4개만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정 기간은 여러분들께서 법조문을 똑바로 암기하셨으면 굳이 이거를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법정 기간 같은 경우에는 원칙 연장 단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연장이 가능한 법정 기간이에요. 유일.
그래서 유일한 거 체크하시고. 반면 이제 지정기간은 연장 단축 가능하고요. 연장은 이제 청구나 직권에 의해서 가능하고, 다만 이제 단축은 오로지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축,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다음 이제 이 법정기간은요, 이제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변기간은요, 법에 불변기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허법에 딱 두 개 있습니다. 제소기간이에요. 이제 심결 취소 소송 제소기간과 그 다음에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에 대한 이제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법조문 보시면은 불변기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법정기간이니까 당연히 연장 단축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심취소 제소기간 같은 경우에 심판장이 부과기간을 지정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기간만 불변기간이고 나머지 그 이외의 모든 법정기간은 통상기간이 됩니다. 그렇고요. 다음 이제 여러분 그 기간의 계산 방식이 또 14조에 나와 있죠. 자, 기간의 계산. 그래서 먼저 1호 같은 경우에 기산일 원칙 뭐다? 초일 불산임이더라. 다만 예외적으로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다음 이제 기간 계산은 월, 연은 역법적 계산에 의한다. 한편 이제 주일, 시분, 초가 안 나와 있는데 주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역에 의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연, 월, 주는 역법에 의한돼 있고, 사실 1도 초일 불산입이 적용되는 점에서 역법적 계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1은 역법, 그 다음에 시, 분, 초는 자연적 계산. 자, 이거는 이제 민법에 의해서. 특허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이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만료일. 원칙. 이제 계산된 날에 그 전날 만료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연, 월에 처음부터 계산하는 경우. 이제 연월의 처음이라 하면요, 예를 들어 21년 1월 1일 0시가 이제 연의 처음이고, 뭐 3월 1일 0시가 이제 월의 처음이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그 전날 만료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월에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 그러면은 그 월의 마지막 날에 만료한다. 한편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기서 뭐 1년을 계산해라. 21년 1월 1일 0시부터 1년을 계산해라 하면요. 21년 1월 1일 0시는 21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21년의 처음이니까 그 21년에 꽉 채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료일은 21년 12월 31일 24시까지가 되고, 이 3월 1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하면은
0시부터 1개월하면은 요 3월을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 1개월이 3월을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3월 31일 24시가 이제 만료일이 된다 이거죠. 하지만 뭐 저희는 굳이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에서 이미 기간 계산을 쉽게 통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이때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만료된다. 그 다음 날 만료된다. 근데 이제 이 14조 4호 같은 경우에는 절차 기간만 적용되지, 절차 이제 수행 기간만 적용되지, 실체법상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체 기간 두 가지, 존속 기간. 대표적으로 이제 존속 기간과 그다음에 국내 우주에서 선출원 취약한 주식이 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도 딱 그냥 그날에 만료되는 거지 그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개념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 15조에서는 기간의 연장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략 정리했는데 1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장이 거부의심 기간 청구 또는 직권행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이제 1회 30일인데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 도서벽지 등 교통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이제 추가 연장 가능하다. 그때 추가 연장도 1회 30입니다. 그다음 이제 연장 단축에 대해서, 연장은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능하고 단축은 오로지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 그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일의 변경인데 기일은 이제 심판장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판장만. 근데 이제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도 규정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상표법이랑 디자인보호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거든요. 이의신청 제도.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에서 기일을 또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심사관이 나오는데 특허법에서는 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오로지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장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시고. 특허법에는 없죠. 이의신청. 다음 이제 여러분 17조가 추보안입니다. 추보안. 17조가 추보안. 그래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두 가지 절차에 대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뭐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랑 재심사관이라 재심이죠. 둘 다 이제 심판입니다. 둘 다 심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제 해당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불기책 사유가 소멸된 날로 2월과 이 기간 만료일로 1년 중 빠른 날까지 절차를 추보안할 수 있더라. 보통 이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다른 법은 전부 다 정당한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로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추보안만 아직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정당한 사유로 바뀌었지만 유일하게 추보안 17조 거부의심 재심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1강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제4장 절차의 수행부터 나가보죠.